김영자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조용한 시골 한옥에, 그것도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경찰이 찾아오다니. 평생 살면서 경찰과 마주할 일이 없던 저는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고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 큰아들이 어머님을 죽이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듣는 심정을요. 저 역시 충격에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제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만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신고자는 차남 김민수 씨입니다. 형이 어머님을 해치려 한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민수 제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36살. 어릴 적부터 속정이 깊고 형을 잘 따르던 아이. 몇 번의 사업 실패로 힘들게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만은 늘 살갑고 다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수가 왜 형을 경찰에 신고한 걸까요? 혼란스러운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찰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큰아들 김태호 씨와 며느리 가희 씨가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호는 장남답게 늘 책임감이 강했고 회사 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호가 제 목숨을 노린다고요? 아니에요. 태호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는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워 들며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태호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걸까? 그런데 민수는 왜 이런 일을 경찰에 신고한 걸까? 형제가 서로 등을 돌리고 저를 사이에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불신과 의문이 얽히고 설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차갑게 다가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늦가을의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제 운명이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장독대 앞에 나가 김치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더군요. 밤새 경찰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해치려 한다니 믿고 싶지도 믿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호와 며느리 가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더군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집에 혼자 계시니 걱정돼서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 좀 해왔어요. 말은 늘 다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의 말이 떠올라서였을까요? 제 눈에는 그들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마치 칼날처럼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태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 집은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곧이어 가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한옥은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집도 팔면 제법 돈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아파트 이사 이야기는 몇 번 한 적 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재산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아직은 이 집이 더 편하다. 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니 쉽게 떠날 수가 없구나. 태호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제 눈에는 깊게 박혔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라 반가움이 앞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경찰에서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신고한 거니?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들을요. 보험 얘기, 요양원 얘기,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야. 태호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인데 속으로 수십 번을 부정했지만 민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형을 신고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하지만 그날 형이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리된다고.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엄마만 없어지면 그 잔인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형제가 이미 등을 돌린 거구나. 너희 둘 사이가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날 경찰에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큰아들을 향한 배신감, 그리고 둘째 아들의 용기에 대한 고마움. 그 두 감정이 엉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홀로 앉아 등불을 켠 채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호가 정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더 의지해야 할까? 아니면 내 손으로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할까? 달빛이 마당을 가득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한옥마루 위에서 저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갈라진 마음, 그 그림자가 내 삶을 덮쳐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방심하지 말자. 내 아들이라도 끝까지 지켜보고 직접 확인하겠다. 내 목숨을 건다 해도 진실은 내가 밝혀내야 한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여전히 큰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 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장독대 앞에 나가 김치를 꺼내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늘 감시와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는 약은 몰래 손바닥에 감춰 구석진 서랍에 모아두었고 음식을 권할 때마다 젓가락 끝만 대고는 부엌 뒤편에 몰래 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오히려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가희가 간장게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 없으시다 하셔서요. 이건 제가 정성껏 담근 거예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고맙다. 잘 먹을게. 그러나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은 순간 그 간장 냄새조차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무슨 게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제 심장은 매번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삼키는 척하며 슬쩍 손수건에 싸서 무릎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 뒤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다시 움직였죠. 이 모든 과정이 연극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연극 말입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늘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견디시면 안 돼요. 경찰에 다시 알려야 해요. 증거를 확보해서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내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들이 세상에 범죄자로 알려지는 건 못 견딘다. 끝은 내가 직접 내겠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몰래 친구 도윤을 불렀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 민수의 절친이었죠. 도윤은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가지고 와 집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장롱 위, 부엌 찬장, 심지어 제가 자는 방의 등불 옆에도 작은 장치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제가 당한 일을 말해도
세상은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카메라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가희가 약병을 널고 알약에 무언가를 섞는 모습. 태호가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 엄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리돼. 이제 조금만 참자. 그 말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수치스러울 줄이야.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큰아들이 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이 녹화된 영상을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붙들었습니다. 태호와 가희의 속삭임이 제 귀를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니? 태호야, 내가 어떤 고생으로 널 키웠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분노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좋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버티고 내가 직접 심판을 내리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은빛 빗살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로 젖은 뺨 위에 달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존자가 되었고 곧 진실을 밝힐 증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의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태호와 가희가 제 앞에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웃어주마. 토요일 저녁,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평소보다 거칠었고 마치 폭풍이 몰려올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제 마음 또한 그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날 태호와 가희가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태호는 늘 그렇듯 다정한 척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가희는 손에 큰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몸에 좋은 약초를 듬뿍 넣었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정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속에 감춰진 그림자를. 보온통 뚜껑이 열리자 진한 국물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눈길을 슬쩍 돌려 국그릇 속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풀어지는 흰 가루. 숟가락 끝에 매달린 그것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가희는 환한 얼굴로 국을 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힘내셔야죠. 저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 올리고는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삼키는 척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듯 연기했습니다. 사실은 살짝 기울여 무릎 위에 놓아둔 작은 그릇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민수와 도윤이 도와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 담긴 진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차갑게 울리는 금속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효도냐? 순간 태호와 가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태호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억지로 이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저희는 저는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장롱 위에 숨겨둔 카메라 불빛이 은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해. 내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다 들었다. 민수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안다. 태호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그 자식이, 엄마,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민수는 원래부터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수와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지는 음성. 엄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정리돼. 조금만 참으면 돼.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공기를 가르듯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가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호는 숨이 막힌 듯 고개를 젖혔습니다. 형, 이제 끝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태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태호야,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아비 없이 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내가 날 죽이려 했구나. 태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가희는 떨리는 손으로 제 무릎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 순간 도윤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 같은 바람이 대문을 흔들었고 집 안의 등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집 안팎이 모두 이 순간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태호와 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휩싸였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듯 깊게 호흡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슬픔과 분노, 그리고 끝내 버리지 못했던 모성애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자 태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건 다 민수 때문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제 가슴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의 밤은 그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해방의 아침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며 마당에 불빛이 번져들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강 안의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 김가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을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태호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믿어주세요. 이건 다 민수가 꾸민 거예요. 저 엄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녹음 전부 조작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호의 목소리로 엄마만 없어지면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와서 조작이라니. 그러나 태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절실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태호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혹시 이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랑 형님이랑 술자리에 같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형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그 뒤로 저는 몰래 녹음을 해왔습니다. 사실 민수가 형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 의심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USB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 그냥 엄마만 없어지면 돼. 보험금은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 형은 겁만 먹고 아무것도 못해. 결국 내가 해야지.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지만 다시 들어도 틀림없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술김에 농담한 거예요. 형을 막으려다 보니 헷갈리게 말한 건데 진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방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태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보셨죠? 민수가 다 꾸민 거예요. 제가 왜 엄마를 해치려고 하겠어요? 그동안 저랑 같이 살던 세월이 있는데 그제야 태호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졌던 의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대신 민수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속정 깊은 아들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 모든 게 연기였던 걸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 언제 확보된 겁니까?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입니다. 민수가 계속 형을 몰아세우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형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도 그렇고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뒤엉켰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서 했던 눈물 어린 고백, 형을 향한 분노, 그리고 저를 감싸 안으며 했던 말들, 그 모든 순간이 돌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 보호가 아니라 배신. 경찰관은 마침내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김민수 씨, 보험 사기 및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냥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마지막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힘없이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인데도 내가 다 알지 못했구나. 태호는 옆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민수가 다 꾸민 거예요. 저는 마침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거짓 없는 고통과 억울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둘째를 지키려다 첫째를 잃을 뻔했고 결국 진실을 놓칠 뻔했음을. 그날 밤 폭풍은 지나갔지만 제 마음 속에는 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 그리고 너무 늦게 진실을 깨달았다는 뼈아픈 후회.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비로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큰아들 태호는 무고했고 민수가 꾸며낸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며느리 가희 또한 강압적으로 끌려 들어간 부분이 확인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쪽 가슴은 무너져 내린 듯 터져냈고 다른 한쪽은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저 앞에 앉은 그의 눈가에는 그동안 흘린 눈물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태호야, 이제 알았다. 내가 널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본 거다. 부모라 해서 자식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식이라 해서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제 말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오래 묵은 오해와 미안함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홀로 앉아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아들이었고 제가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를 속이고 형을 음모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은 제 심장을 갈라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깨우쳤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끝까지 믿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 심지어 자식도.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심 또한 있다. 그 진심은 진실을 향한 제 의지였고 또한 저 자신을 지키려는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큰일 치르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모두 알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웃들의 눈빛에는 놀람과 동시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 깨달음이시네요. 우리도 명심해야겠어요. 봄 햇살이 마당을 가득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어둠이 물러가고 따스한 바람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길은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살아내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믿고 살겠다. 세상에는 어떤 피보다도 진실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을 딛고 일어선 자의 미소였고 시련 끝에 얻은 지혜의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남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우리의 용기와 자신을 믿는 힘이라는 것을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